네, 여러분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이제 동차반 인사관리 처음 시작할 거고요. 지금 자료가 여러 자료가 있는데 얘를 한번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동차반 강의 한 장으로 요약이라는 자료가 있고, 그리고 강의 계획서와 답안지부터 공부하라 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이제 동차반 특강에서 진행을 했던 자료인데 요렇게 이제 묶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 이제 메타인지,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와 답안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OT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강의 계획서와 그리고 답안지부터 공부하라. 그리고 한 장으로 요약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오늘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를 위해서 계속 강의를 할 때 제가 나눠드리는 자료들은 두 가지를 제가 매주 드릴 거고요. 한 가지는 오늘만 드릴 거예요. 메타인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오늘만 드리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이제 왜 필요한지를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이제 메타인지 자료가 있고, 그리고 연습 문제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자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방식을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강의 방식은 제가 이제 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려드릴 거고, 그래서 이쪽에 제가 매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내용을 나갈 건지를 여기다가 쭉 제가 써드릴 겁니다. 일단 제가 여기다가 지금은 일단 OT를 할 거라서 쓰지는 않았는데, 매주 여러분들이 좀 내가 지금 어디에 좀 위치해 있구나. 그러니까 전체 이제 인사관리라고 했을 때, 이 전체를 이제 인사관리라고 했을 때 내가 한 이 정도 수준까지는 와 있구나. 여기까지는 내가 배웠구나. 여기까지 배웠구나. 여기까지 배웠구나. 이것이 전체 9회차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전체 그림 중에 내가 1주 차니까 한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매주 1주에서도 오늘 이제 3시간을 이렇게 나눈다면 1시간이니까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인사관리를 한 번을 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순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제 뭔가 가이드를 드린다고 해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오늘 내가 이만큼을 배웠구나. 그리고 오늘 이제 복습을 할 때도 이런 거를 위주로 복습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저쪽에다 이제 써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딱 수업을 시작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에서는 이쪽에 있는 이 칠판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오늘 이런 거를 배울 거구나. 그리고 복습을 할 때도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복습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고, 또 복습을 할 때도 그 순서대로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 방식을 설명을 드리자면 거시적인 구조를 먼저 잡을 거예요. 거시적인 구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선발을 공부를 한다, 아니면 뭐 직무를 공부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직무도 직무 평가가 있고 직무 설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체 직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그 안에서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와 직무 설계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일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전체를 보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로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나무를 제가 가리키게 되면은 이게 그래서 왜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나무라는 건 알겠지만 그래서 그게 뭐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인 구조로 들어갈 건데요. 미시적인 구조도 이 순서대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처음에는 일단 우리는 책을 볼 겁니다. 근데 책에서 모든 거를 다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거의 30회차가 넘는 이제 정규 순환을 딱 9회차로 압축을 하는 거고, 그 안에 답안지도 써야 되고,
내용도 나가야 되고 연습 문제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쟁점을 다 다뤄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적으로 제가 다뤄드릴 건데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할 거냐면 일단은 주요 개념은 당연히 모두 다룰 겁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을 다룰 건데 개념도 이 순서대로 우리는 외울 거예요. 목적과 수단을 나눠서 외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통째로 외우게 되면 이거를 뭘 외워야 되지? 뭘 떠올려야 되지? 가 헷갈려요. 그래서 목적과 수단을 나눠서 외우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인사관리의 목적이 뭐였지? 목적이 뭐였는지를 떠올려 보시면서 뭐라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반복이 되면 걔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라서 목적과 수단을 나눠서 개념을 암기를 할 거고 개념을 암기를 하면 암기된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쟁점을 체크를 할 거예요. 쟁점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 3문이 이제 면접이 나왔거든요. 구조화된 면접과 비구조화된 면접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 면접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러면은 면접의 개념을 체크를 하고 여기서 구조화된 개념이 뭔지 구조화된 면접의 개념이 뭔지 그러면은 비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그 쟁점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쟁점 체크에서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주장과 근거예요. 아까 3문의 예시를 들으면 구조화된 면접은 면접의 선발의 타당성이 높다가 주장이거든요. 구조화된 면접은 선발의 타당성이 높아요. 그게 주장이에요. 근데 근거가 뭐냐면 타당성이 뭔지를 그러면 알아야겠죠?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성과를 낼 만한 사람을 걸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선발 도구가 가진 성격을 타당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성과를 낼 만한 사람을 선별을 해내는 겁니다. 그게 선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이런 어떤 쟁점 체크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까지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념과 쟁점을 체크하는 이 부분까지가 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까지는 책으로 볼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깔고 이제 연습 문제를 볼 겁니다. 연습 문제에서는 제가 별표를 칠 거예요. 별표를 친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암기를 해주실 거거든요. 다른 것들을 다 똑같이 강강으로 외우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3주 뒤면은 지금 안 그래도 사람이 없는데 다다음 주부터 이제 아무도 없어 그러면. 왜냐면 너무 처음부터 막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걸 내가 다 외워버리겠어 이런 마음으로 딱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강약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 동차반은. 모든 거를 다 A급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A급을 먼저 우리는 30개를 외울 거예요. 그래서 쟁점을 딱 30개를 외운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 거라서 우선적으로 꼭 외워야 되는 거 얘는 반드시 출제된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정말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별표 친 내용을 먼저 외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는 어떻게 볼 거냐면 미리 오늘 제가 드린 이 문제와 이 답안을 다음 주에 바로 그대로 똑같은 문제. 그래서 같은 문제를 시험 문제로 출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는 문제를 정말 즉석에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이렇게 답안을 구성하는 그런 훈련까지는 아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모범적인 답안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미 이제 제가 답안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답안을 외워서 그대로 이제 응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책이 아니고 자료인 거죠. 그래서 책으로 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자료로 넘어갈 거다. 근데 이 순서는 기본적으로 판서를 통해서 한번 크게 보고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책에서 개념 보고 쟁점 보고 연습 문제,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강의 자료가 어떻게 필요한 거냐면 개념이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자료 한번 보세요. 메타인지 자료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두 개가 세트예요. 두 개가 세트고 하나는 이렇게 칸이 다 채워져 있고 하나는 이제 칸이 다 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칸이 비워져 있는 부분은 당연히 이쪽에 여러분들이 백지에 떠올려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칸이 다 비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를 여러분들 동차 수준에서 여기에 있는 모든 개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쓸 수 있을 만큼 외울 수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배우셨던 내용만큼은 여기서 써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분적으로 좀 외우고 부분적으로 현출하고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백지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근데 백지도 완전히 아예 이제 흰색의 어떤 종이에다가 쓰라고 하면은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파트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핵심 키워드가 뭐였지? 하나씩만 딱 떠올려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직전에 이제 경영조직론에서도 수업을 했잖아요. 그때도 제가 키워드 하나만 일단 떠올려 보시면 된다. 하나만 떠올려라. 하나에 하나만 떠올리고 일단 거기다가 살을 붙여 나가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완전하게 외우려고 할 수 없습니다. 외우려고 하면은 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메타인지 자료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가 이렇게 이제 연습 문제의 자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15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일주에 15개예요. 일주에 15개. 그게 9회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00개가 넘습니다. 우리가 9회를 다 하고 나면은 이 인사관리 과목에서 한 100개가 넘는다. 연습 문제가 100개가 넘게 되는데 이거를 다 외울 수 없어요. 100개를 다 외울 수 없어요. 물론 오늘의 마음은 나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100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와 답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그대로 똑같이 모의고사 똑같은 문제, 똑같은 답안 쓰시도록, 그러니까 계속 답안을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원래는 이제 우리 시험이 어떻게 되냐? 이해를 하고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GS 연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이해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암기를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때는 일단은 이해를 잘 도와드리도록 이제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1기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답안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가 이제 1기예요. 그리고 2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답안 훈련과 모자란 부분, 구멍이 나 있는 부분, 송송송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이제 메꿔 나가는 게 2기고요. 3기부터는 완전 이제 암기만 하는 단계거든요. 다른 분들이 지금 3기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지금 동차반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해하는 시간을 줄이고 암기를 하는 시간을 훨씬 더 늘려야지 그 사람들이랑 어쨌든 같은 수준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수준이라는 것도 그 사람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해를 다지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단권화를 하고 단권화를 바탕으로 암기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단계상으로는 여러분들이 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쨌든 시험장에 가서 뭐라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외우고 답안도 외워서 오시는 거예요. 외워서 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쓸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를 구성을 해서 뭔가를 쓸 수가 없죠. 목차를 구성해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동차반에 그러면은 목적, 목표, 현실적인 목표, 그리고 추상적인 목표, 이거를 이제 제가 요약을 해드릴 건데, 목표를 저희의 사례를 들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동차반의 목표는 솔직히 저는 한 분 정도는 좀 합격을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바이럴 저도 좀 뜨고 싶으니까 와, 저 동차반 들었는데 진짜 합격했네, 이런 거 좀 한 명만 한 분만 어떻게 조금 안 될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합격을 하시면은 정말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 시험이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전력 질주를 해도 힘들다는 거는 아시죠? 그래서 합격률이 이제 7%, 8% 정도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합격을 위한 반은 아니에요. 합격을 위한 커리큘럼은 아니에요, 동차반은.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있는 거냐? 이게 뭐 그냥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냐? 솔직히 강의를 팔려고 했으면 저는 그냥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낫거든요. 돈을 벌 목적이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동차반은 다음 연도 합격에 있어서 제일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빨리 가장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게 동차반을 수강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19년에 합격을 했어요. 제가 19년에 합격을 했는데 19년에 62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18년에 이때 이제 동차였던 거죠. 근데 저는 이때 어떻게 했냐면 52점이었고 참고로 이때 저는 심지어 동차도 아니고 그냥 냅다 3기를 들어갔었어요. 이때 제가 이 3기 들었을 때는 저는 이혜성 강사님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갔는데 너무 막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답안을 쓰고 있는데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고 왜 저는 답안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이제 뭔가 옆에 있는 사람들만 관찰하면서 뭐지? 약간 이렇게 약간 오리버리 하다가 이거 뭐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3기니까 이때 이제 연습 문제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인행정 사실상 5과목이죠. 노1, 노2 2개의 과목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5과목이고 5과목에 전부 다 강사님들이 이제 사례집을 주셨어요. 문제랑 답안이 구성이 되어 있는 요거를 저는 한 개 과목에 한 30개 정도로 외워야겠다. 이거를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한 150개란 말이에요. 지금 한 80일도 아마 안 남았죠. 80일도 안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 150개를 다 외워서 어쨌든 시험장에 가서 제가 한 문제씩은 그래도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52점이라는 점수가요. 어떻게 하면 나오냐면 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쓸 수 있어요. 근데 한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비벼 쓰자 정도가 되고요. 한 문제는 잘 모르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알고 쓰는 거, 한 문제는 잘 모르고 쓰는 거, 한 문제는 아예 이거는 뭐지? 아예 백지로 되는 부분이 좀 나올 거예요. 물론 저의 경우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고 여러분들은 세 문제를 다 아실 수도 있고요. 물론 좀 A급 위주로 나오면 동차반이어도 이거 다 아는 문제인데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금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할 거지만 그래서 이 5과목에서 30개 정도 쟁점을 암기를 하면은 150개 정도가 되고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매일매일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하루에 5과목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 경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정말 세세한 것까지 제가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강의 시간은 여러분들 공부 시간에서 빼셔야 돼요. 그러면은 강의 듣는 시간, 여기 오시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이런 거 빼면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 강의 듣는 시간 빼고 7시간, 8시간 정도 나오거든요. 7시간, 8시간 그 정도 나오시죠? 그 정도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7시간, 8시간 정도 나오시는데 그러면은 하루에 5과목 공부 다 못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1시간씩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을 하루에 5과목을 다 하면은 그러면은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은 벌써 끝나 있어. 그럼 다음 거 해야 돼. 근데 이게 예열을 하다가 그러면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순수 공부 시간이 요 정도 강의를 듣는 시간을 빼면 요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요거는 하루에 2과목을 하셔야 되거든요. 하루에 2과목이에요. 하루에 2과목. 즉 일주일을 딱 반으로 나눠서 월수금을 법과목을 하던지 경영과목을 하던지 화목토를 경영과목을 하시는 거예요. 경영 또는 이제 선택과목이죠. 그러니까 인사랑 선택과목이죠. 이렇게 묶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5과목을 다 하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거는 효율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남아있는 시간이
80일이 아니라 40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인사 과목에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게 사실은 한 달 남짓이구나. 이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다른 날은 내가 어차피 인사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러면 40일 동안 100개 정도로 외운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하루에 3개를 못 외워요. 까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하게 외우려면 이게 한 30개, 40개 정도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는 게 맞고 그것도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시간 그리고 과목의 배분 이런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때 뭘 했냐면 이거를 정말 열심히 외웠습니다. 정말 열심히 외웠어요. 이렇게 이제 딱 한 달, 2달, 그러니까 2달 한 반 정도죠. 그러니까 이때도 저도 한 70일, 한 80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일단 이거 주신 거 사례집 이거를 다 외워서 가야겠다. 왜냐면은 모르니까 아무것도 좀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일단 막 외워가지고 갔죠. 그래서 뭐를 얻었냐 그러면은 제가 이때 이제 동차반의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얻었던 거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해야 될 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어느 정도 썼을 때 이게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구나 하는 이제 그 상관관계가 조금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만큼 노력을 했을 때 이게 답안지가 얼만큼 써지고 그게 이제 점수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만큼 망치면 이게 점수가 이만큼 나오는 거구나. 이 데이터가 여러분들한테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노력을 요만큼 더 할 수 있고, 이거를 더 요렇게 이제 더 늘려야 되겠구나. 아니면 요런 거는 조금, 줄여도 되겠구나. 이런 게 조금 생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험장의 경험이에요. 시험장의 경험.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년 만에 붙기가 어려운 게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변수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문제의 어떤 뭐 대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합격에 많이 영향을 미쳐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한 5,000명이 5,500명 정도가 답안지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내는 사람만 5,500명이에요. 그러면 5,500명 중에 한 1,500명 정도는 그러면 합격권에 가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일부가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실력과 그날의 어떤 컨디션과 대응 능력과 변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합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 경험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냥 나 동차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좀 설렁설렁 이렇게 그게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가셔야 되는 어떤 경험은 뭐냐면 정말 치열하게 공부해서 정말 치열하고 정말 간절한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그 경험으로 시험을 보시고 이 데이터가 쌓여서 그 다음 연도에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덜 하는 거예요. 실수를 덜 하는 거예요. 되게 많은 실수를 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저도 첫 해 때 저는 어떤 실수를 계속 반복했냐면 첫 번째 장에서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첫 번째 장에서 계속 쓰다가 이거는 왠지 아닌 것 같아 하고 첫 번째 장을 그어버리고 그 다음 장에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날렸죠? 답안지 인상도 안 좋죠? 이 사람 뭔가 왜 이렇게 첫 번째 장부터 뭔가 실수를 했네? 이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채점자들한테. 근데 그런 실수를 제가 이때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떨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지?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했던 거죠. 다음 연도까지. 그래서 이 경험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사실상 이거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동차반을 지금 수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가시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면은 그거는 어떤 시험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마음의 상태, 마인드의 상태, 그날의 어떤 컨디션을 위해서 내가 잠을 얼마나 자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동차반을 듣는 거예요. 동차반을 통해서 이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게 목표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제 정말 진짜 남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했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19년에 그래서 심지어 연기를 안 듣고 19년 2월에 진입을 했어요. 1기부터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연기는 왠지 패스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때 이제 너무 좀 되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막 좀 무식하게 암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어디 뭐 물어볼 데도 없고 했지만 그냥 암기를 하다 보니까 왠지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연기에 안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이제 1기에 진입을 했죠. 2월에 이제 진입을 했죠. 그래서 8월까지 공부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합격을 한 거죠. 10점을 올려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되게 이렇게 열심히 암기를 해둔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 그리고 되게 떨렸어요. 근데 왜 떨렸냐면 제가 정말 진심이었기 때문에 떨렸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험장 가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떨리실 것 같아요? 떨리겠지. 떨리긴 떨리겠죠. 근데 이제 진심으로 공부한 사람이 떨리는 거고요. 그 떨린 상태에서 내가 얘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이 수많은 변수를 내가 어떻게 조금 조절을 해야 제일 나한테 유리할까, 이거를 배우려고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암기에 위주를 두는 거고, 암기에 초점을 두는 거고요. 목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치열히 공부하고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공부를 한 상태로 시험장에 가셔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주요한 목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소개를 드려봤고요. 강의 계획서랑 한번 쭉 또 설명드릴게요. 자, 강의 계획서 있습니다. 그래서 9회차고요. 여기 이제 카페에 여러분들 가입 신청해 주실 때에는 여러분들 실명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차반이에요. 동차반 누구. 그래서 동차반 실명으로 가입 신청해 주셔야 제가 승인하고요. 그 외에 다른 닉네임이라든지 그냥 실명만 써주시면 뭐 제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승인을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가입하실 때는 동차반, 성함 이렇게, 그리고 이메일 이렇게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쭉 보시면 다른 것들은 그냥 스스로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강의 진도표는 잘라서 우리 책에 붙여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1회차부터 9회차까지 이렇게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은 예습은 뭐 사실 지금 그냥 사실 갈피를 잘 못 잡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처음 듣는 상태에서 예습을 하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예습보다는 복습에 더 많이 시간을 할애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전날이나 아니면 오시기 직전에라도 이 부분만큼은, 그러니까 진도가 나갈 부분을 한번 읽어는 보셔야죠. 한번 눈으로 쭉 훑어보고는 오셔야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진도가 나갈 부분이구나 계속 확인하고 체크를 할 용도로 얘는 잘라서 반드시 책에다가 붙여두시면서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뭐를 여러분들이 꼭 사셔야 되냐면, 정말 기초적인 건데, 어쨌든 우리가 책을 이렇게 개념을, 목적과 수단을 나누고 쟁점도 주장과 근거로 나눌 거잖아요. 이 부분을 초록색깔 형광펜으로 칠할 거예요. 형광펜으로. 그래서 형광펜을 사셔야 돼요, 일단. 왜냐면 형광펜으로 칠하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여러분이 책을 어쨌든 좀 빨리 읽어야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고 빨리 회독을 할 수 있는데,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야 이게 일종의 단권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 어떤 클래식한 단권화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권화 자체를 우리가 지금 할 건 아니지만 일종의 단권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중요하게 봐야 되고 중요한 부분을 표시를 하는 게 단권화예요. 그래서 이 목적과 주장에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형광펜도 제가 추천을 드리면 요거를 사시면 돼요. 제브라의 옵텍스라고
하는 형광펜 사시면 됩니다. 여기서 초록 색깔 사시면 돼요. 얘가 제일 좋습니다. 얘가 제일 좋고, 그리고 뭘 사셔야 되냐면 이제 자를 사셔야 돼요. 자를 왜 사야 되냐면 줄 칠 때 그냥 치면은 이제 삐뚤삐뚤삐뚤을 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제가 어디에 줄을 치세요라고 다 가이드를 드리거든요. 한 줄 한 줄 다 읽어드릴 텐데 그거를 이렇게 그냥 하면은 막 삐뚤삐뚤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읽기가 싫어서 반드시 처음부터 자 대고 줄을 그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광펜, 자, 요거는 이제 필수템이다.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강의 계획서의 대략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답안지부터 공부하라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특강을 들어주시면 좋아요. 이제 동차반을 들으시더라도 어쨌든 이 특강의 내용은 그래서 아주 본격적으로 수험이 이제 채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내용들까지 전부 다 들어있는 그런 어떤 특강이어서 여러분들이 특강을 또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특강 들을 때 자료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뭐 개념을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도 여기 다 들어있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특강을 안 듣더라도 여기 있는 그냥 텍스트만 쭉 읽어보셔도 아, 출제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채점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알 수 있어서 시간이 없다 하시면 이제 이 자료만 읽어보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동차반 강의 한 장으로 요약되어 있는 이 자료,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실질적인 목표는요, 개념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외워야 첫 번째 목차를 쓸 수 있고요. 첫 번째 목차를 쓸 수 있어야 두 번째 목차도 쓸 수 있어요. 처음을 쓰지 못하면 사실은 답안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인 목표는,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빨리 붙어서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 시간을 정말 값지게 보내셔야 돼요. 내가 노무사 시험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내가 이 시험을 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가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80일이라는 이제 압축된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다 해보세요. 정말 간절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인생에 진짜 오래 남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3개월 동안 얼마나 이제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그 노력과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을 하시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시는 거를 또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에 있어서는 전업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전업 수험생이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강의 듣는 시간, 사실 이제 강의가 계속 진행이 되기는 하죠. 거의 이제 8월 초까지 이제 진행이 돼서 조금 이렇게 이제 막 순수 공부 시간 10시간, 12시간까지는 확보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어쨌든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양보다 질이다 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질을 따지는 것도 양이 확보된 다음에 그 다음에 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질을 조금 그러니까 양을 일단은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3가지는요. 완벽주의를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나는 못 넘어가겠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냥 암기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되겠거니 하고 암기를 그냥 일단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강의에 의존하시는 거는 또 이것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에 의존한다라는 거는 강의를 들었으니까 나는 공부를 다 했어 라고 스스로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 만족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제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족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은요, 개념을 강의에서 배운 것처럼 목적 따로 수단 따로 쪼개서 외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수업 이제 다 끝날 때 제가 이거 어떻게 외웠던 건지 한번 마지막에 쭉 복습을 할 거거든요. 목적이 뭐였어요? 이거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복습을 할 건데 그 순서대로 복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써드릴 거예요. 판서를 하면서 이 순서대로 외우고 이 순서대로 확인을 하셔라.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들 복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례에서도
이따가 제가 연습 문제에서도 짚어드릴 거예요. 문제랑 답안을 읽고 목차를 외우고 내용을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5문제씩 외워주시면 좋은데요. 얘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에 따라서 3문제 정도, 5문제 정도 조금 유동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문제 정도는 그러면 최소한 외우자.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5문제를 외워야 우리가 일주일에 3일을 공부하잖아요. 경영은. 그래야 15개를 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15개를 다 보는 거는 좀 힘들다고 했죠. 왜냐면은 그러면은 100개가 넘어가니까 9회차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일단 제가 별표 친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 일단 외우고요. 시간이 된다면 별표 치지 않은 부분도 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드렸어요. 그래서 메타인지 암기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면서 가면서 저는 이제 언제 얘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 통학 시간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늘 배울 내용이 뭐였지? 내가 암기했던 내용이 뭐였지? 이렇게 조금 활용을 하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자료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자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가져가셔가지고 독서실을 뭐 가시거나 뭐 스카를 가시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그런 곳이 있으시겠죠? 거기다가도 고정적으로 하나 두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동하면서 갖고 다닐 거 하나랑 고정적으로 공부하시는 공간에 하나를 이렇게 두세요. 그래서 내가 갖고 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어디다가 놓고 또 계속 눈에 닿을 때마다 한 번씩 더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자주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 책을 한번 펴볼게요. 4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그래서 OT를 우리가 지금 빠르게 잘 끝냈으니까 거시적인 그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가 뭔지, 인사노무관리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인사관리가 싫다고 할까?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인사관리 너무 싫어, 막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요. 1회차고요, 오늘. 오늘 이제 첫 번째 수업 6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첫 번째 거시적인 구조 볼 거예요. 인사관리란 무엇이고 인사관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전체 이 수업의 흐름을 다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필기하시고 나중에 복습하실 때 상기하는 용으로, 그러니까 회상하는 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사실은 더 좋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뭔가 제가 강의 중에 여러분들한테 막 계속 질문하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말을 거는 이유가 그냥 가만히 듣는 그런 수업은 솔직히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의 작용이라든지 어떤 뭐 최소한의 어떤 행위, 작용,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있어야지 사실은 이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남거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인강으로 들으셔도 되겠죠. 굳이 그런 어떤 이점을 누리지 못할 거라면 사실은 오며 가며 시간도 아까운데 인강으로 듣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수업에 내가 더 몰입하기 위해서 필기를 더 하면 좋을까? 아니면 나도 내가 뭐 응답을 조금 해보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시면 더 좋죠. 자, 우리 거시적인 차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경영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관리는 경영을 위해서 존재를 해요. 근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무엇이냐? 일단은 기업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그냥 정의를 일단은 하겠습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활동이고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활동. 그리고 이 이윤이라고 하는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즉 가치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가치를. 근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행위가 필요해요. 본원적인 활동과
지원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근데 본원적인 활동은 직접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들을 본원적인 활동이라고 해요. 즉, 우리가 가치를 창출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가격으로 환산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본원적인 활동과 지원적인 활동이 필요한데 본원적인 활동은 생산, 영업, 직접적으로 그 활동이 없으면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활동들을 본원적인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적인 활동은 본원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활동들을 간접적으로 지원적인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원적인 활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인사관리인 거예요. 즉, 영업하는 사원을 뽑아야 영업이 이루어지죠. 생산하는 종업원을 뽑아야 생산이라는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사노무관리는 경영에서 지원적인 활동에 일단은 속한다. 그 지도에서 지도 찾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경영이다. 경영을 위해서 인사관리는 필요한데 인사관리는 경영에 있어서 어떤 활동에 속하냐면 지원적인 활동에 속하는구나. 이게 인사관리예요. 그래서 지원적인 활동, 간접적으로. 그래서 인사관리는 그래서 인사관리는요, 이 개념을 그대로 끌고 오세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사관리도.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그 과정에서 이윤을 어떻게 창출할 거냐면 인적 자원을 투입해서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인사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윤을 창출한다라고 했을 때 인적 자원을 투입하는 거다. 즉, 기업은요, 개방 시스템이라고 부르거든요. 개방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과 변환과, 그래서 이게 기업이에요. 기업은 투입과 변환과 산출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자원을 그래서 투입합니다. 재무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 기술적인 자원, 정보적인 자원들을 투입해서 그 투입한 자원을 실질적인 어떤 재화, 서비스로 바꿔서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산출물로 보내고 그 소비자들로부터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그것이 투입물이 되는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가 투입하는 여러 가지 자원들, 정보적인 자원, 물적인, 기술적인 자원, 그런 자원들을 모두 다루는 자원이 누구야? 인적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구나. 가장 메타적인 자원이구나. 사람이 기술을 계속해서 이렇게 개발하지 않으면 사람이 재무적인 부분에서 재무적인 자원을 잘못 다루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인사관리는 사실은 이윤을 창출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을 투입하고 인적 자원도 마찬가지예요. 인적 자원이 여기 투입이 되잖아요. 인적 자원을 투입하고 변환하고 산출하는 활동이 인사관리입니다. 이게 인사관리예요. 그러니까 계속 개념을 덧붙여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창출하는 활동이에요. 돈을 버는 활동이에요. 근데 기업이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는 기업이 돈을 버는 과정은 자원을 투입받아서 변환하고 산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근데 이때 인적 자원이 이 투입되는 자원을 모두 컨트롤하는 메타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즉, 인적 자원 역시
이 조직 안에 투입되고 변환되고 산출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인사관리를 공부하지 않으셔도 알고 있는 것들이 뭐냐? 인적 자원을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을 한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발을 해야죠. 그쵸? 뽑아야 돼. 그게 투입이에요. 그리고 변환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인적 자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역량,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 조직의 가치 창출 방식에 맞게 이거를 이제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 가치 사슬에 맞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야?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 교육 훈련 시켜주는 거예요. 교육 훈련을 해요. 개발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이제 교육 훈련도 듣고 해서 성과를 잘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평가를 해줘야 돼요.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생했다 하고 성과급도 주고 기본급도 주고 임금을 주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계속해서 활용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발생시킨 이런 어떤 성과들을 평가한 결과 이 사람이 보상에 있어서 불공정성을 느낄 수도 있어요. 또는 이 사람이 어떤 만족감을 느끼면서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유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산출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이제 이 인적 자원이 발생시킨 어떤 성과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그것이 이제 아주 어떤 재기의 기회를 여러 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생에 이런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자발적인 이직,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이직을 우리가 이제 해고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어떤 저성과 여부와 무관하게 조직의 어떤 사정 때문에 이직을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인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입을 한다, 변환을 한다, 산출을 한다 해서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와 이직 이렇게. 그래서 목차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목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목차가 제1편은 인사관리의 이해죠. 인적자원관리 시스템과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3편이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고요. 4편이 이제 직무이고요. 그리고 5편이 인적자원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확보입니다. 확보. 그래서 확보관리예요. 확보관리.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개발 되어 있죠. 개발관리. 개발관리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성과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즉 평가를 하는 부분이에요. 평가하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상이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유지예요. 그리고 이직관리입니다. 그리고 노사관계관리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분야냐면요. 노사관계관리는 인사관리와 노무관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 과목은. 인사관리 따로, 노무관리 따로예요. 그러면 인사관리와 다르게 노무관리는 뭐를 전제로 하고 있냐면 노동조합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에 대한 어떤 관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요. 노무관리는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관리는 개별 종업원, 그러니까 한 명의 종업원에 대해서 이 종업원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자원으로 만들어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까를 확계평 보유이 순서대로 보는 부분까지가 인사관리고요. 노무관리는 이 인적자원들이 집단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불평등 그리고 이 어떤 대등하지 않은 이런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노동력을 거래하려고 하는 시도가 노동조합인데 이제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관계 그 관계를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노무관리인 거죠. 근데 일단은 우리는 인사관리만 볼게요. 그래서 인사관리는 그래서 인사관리가 이런 순서로 지금 되어 있는 거구나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여기에 그래서 한 개를 더 할 거예요. 얘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요. 지금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평가를 공정하게 하고 공정한 보상을 주고 그리고 이직, 유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방책들이 없으면 기업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1번 기능적 차원이라고 부릅니다. 기능적 차원이라고 불러요, 이 부분을.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자, 인적 자원을 투입하고 변환하고 산출하는 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우리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자원을 적게 투입하고 많은 산출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이윤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죠. 그쵸? 그러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여기서 2번 나옵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때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걸 관리적 자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리적 자원. 관리적 자원. 근데 관리적 차원은 그러면 뭘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급을 내가 이제 조금부터 이제 좀 저축도 하고 이제 돈을 좀 모아봐야겠다. 월급을 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써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뭐를 세워야 돼,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야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관리적인 차원인데, 즉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영역이 관리적인 차원인 건데, 그래서 관리적인 차원은 Plan to C라고 부릅니다. 관리적 차원은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요, 실행을 하고요, 통제를 해요. 그래서 얘를 Plan to C라고 부릅니다. 즉 확보해서 Plan to C를 해요. 개발해서 Plan to C를 해요. 평가해서 Plan to C를 해요. 보상해서 Plan to C를 하고요. 유지해서 Plan to C, 이직해서 Plan to C. 전체 기능에서 개별 기능, 각각의 기능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게 또 인사관리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확보할 때 사람을 몇 명을 뽑을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뭐 감으로 그냥 대충 작년에 뽑은 대로 뽑지. 그럼 작년에 뽑은 거는 뭘 기준으로 사람을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매년 100명을 뽑는 회사다라고 했을 때 이 100명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 100명은 수요 조사를 한 거예요. 수요를. 우리 회사에 순수하게 수요. 즉 우리 회사가 만약에 분필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납품을 해야 되는 분필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분필의 양이 있고, 그리고 법정 근로 시간이 있죠. 그럼 법정 근로 시간을 나눠야 돼. 그리고 우리 공장의 어떤 제조 공정 같은 것들을 따져봤을 때 1시간에 분필이 몇 개가 산출이 되는지를 계산을 해서 순수요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하게 우리의 어떤 과업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정말 몇 명이 필요한지예요. 그리고 이 순수요 인력에서 그러면은 뭐를 빼야 되냐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 빼야죠. 그러니까 얘는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 현재 데리고 있는 사람을 빼야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87명이 있어요. 우리는 100명이 있어야 돌아가는 회사예요. 100명이 있어야 돌아가는 회사인데 87명이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13명이 필요하구나. 13명을 뽑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죠. 이게 계획이에요. 이게 계획이야. 계획이 없이 우리는 100명만 있으면 돌아가는 회사인데 갑자기 한 50명을 뽑아버렸어. 계획 없이. 그냥 내가 그렇게 뽑고 싶어서 50명을 뽑고 싶어서. 그 얘는 그러면 37명이 오버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경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 닫아야죠. 왜? 인건비는 고정비예요. 인건비는 고정비야. 여러분들이 고정비를 늘리고 경영을 할 수가 없겠지. 그쵸? 그래서
확보를 할 때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뭐야? 13명에 대한 이 13명에 대한 직무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떤 직무에 몇 명을 뽑을 거고 그 직무에 임금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를 공고로 올려서 모집을 독려해야죠. 그러니까 지원을 독려해야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13명을 우리가 뽑을 거니까 한 100명 정도를 모집 풀로 하면은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울 건데 13명을 뽑을 거라면 여러분들은 모집의 인원이 몇 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13명을 뽑을 건데 모집에 한 2만 명이 몰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원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2만 명의 이력서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안에 HR들이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야, 낭비. 근데 13명을 뽑을 건데 모집이 실패해서 10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럼 10명 다 뽑아줘야 돼요? 이것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지 않으면 뭔가가 지금 낭비가 되든지 뭔가가 실패를 하든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 부분인 겁니다. 관리적인 차원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나와요. 세 번째가 뭐냐? 제도적인 차원입니다. 제도적인 차원은 우리 회사가 대기업인가 중소기업인가, 우리 회사가 제조기술인가 제조기업인가 서비스 기업인가에 따라서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바뀌어요. 계획하는 방법, 실행하는 방법, 통제하는 방법이 바뀌고요. 이거에 따라서 확보하는 방법,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제조기업일 경우에, 서비스 기업일 경우에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 이윤을 창출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가치 사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로펌에서 여러분들 법률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법률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본원적인 창출, 본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제조기업이잖아요. 제조기업에서 변호사는 어디에 속해? 이쪽에 속한단 말이에요. 즉, 제조기업이냐 서비스 기업이냐에 따라서 어디에 속하느냐가,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인적 자원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이냐가 달라지고, 그게 달라지면요, 이게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것도 달라지고요. 우리가 변호사를 뽑을 거냐, 그냥 일반 어떤 제조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되는 생산종합원을 뽑을 거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식으로 인사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우리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도 이 계획하는 방식, 실행하는 방식, 통제하는 방식이 또 달라져요. 이게 인사관리예요. 여기까지가 인사관리입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의 목적은 뭐냐? 인사관리의 목적은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를 인적 자원을 투입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때 있어서 인적 자원을 투입해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도록 만드는 게 인사관리구나. 근데 그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 효율적으로 해야 돼. 그래야 이윤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근데 이 효율적인 자원을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 기존의 이 기능들을 관리적인 차원을 적용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통제를 하면서 확보하고 개발하고 평가하고 보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활동들은 우리 회사의 규모와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책에서 체크해 볼게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처음부터 좀 막막해집니다. 4페이지 보세요. 자, 경영활동 되어 있어요. 경영활동에서 지금 초록 색깔로 되어 있죠. 가치를 창출, 동그라미, 가치를 창출. 그러니까 경영활동은 어떤 활동이야?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에요. 이윤을 창출하는 활동이에요. 근데 포터는 경영활동을 뭘로 구분했대? 본원적인 활동과 지원적인 활동으로 구분했대요. 본원적인 활동은 지금 초록 색깔로 직접 동그라미. 지원 활동은 본원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입 요소를 확보 관리하는 활동으로,
그래서 지원적인 활동은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문단에 보세요. 본원적인 활동과 지원 활동의 효율성에 따라 기업의 가치 창출 능력이 결정된대요. 그래서 효율성 동그라미 쳐보세요. 즉 우리가 자원을 얼마나 덜 투입하고 많은 산출을 뽑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윤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2번 목차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5페이지에 2번 목차 보시면 경영활동의 효율성이 핵심이 된다. 이때 관리활동이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활동인데요. 이 5가지 활동을 그래서 우리는 줄이는 거예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한다. 그리고 3번의 제도적 차원은요. 제도적 차원은 기업의 규모, 기업의 기술에 따라서 경영 활동이 달라지더라. 확보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개발하는 방식도 달라지더라. 입니다. 그래서 이 은지쌤의 두런두런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얘는 제가 연기 1기에 강의 중에 하는 말을 여기다가 담았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연기 1기를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는 얘기를 여기다가 축약을 해서 담아놓은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읽어 오시는 거죠. 아, 이런 내용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 거구나. 이게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영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기관제, 기능, 관리, 제도적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그대로 인적자원 관리로 적용이 됩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요. 인사관리가 기능적인 차원이 있어요. 기능적인 차원. 왜 이게 이름이 기능적인 차원으로 붙었어요? 이런 기능이 없으면 기업이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필수적인 기능이다 라고 해서 기능적인 차원이 지금 확, 개, 평, 보유, 이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3번 대목차 오른쪽에 보세요. 관리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즉 확, 개, 평, 보유, 이라는 기능적인 차원들을 어떻게 해야 돼? 효율적으로 해야 돼. 그러려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 다음에 당초의 계획과 실제의 어떤 상황을 비교해서 수정할 수 있어야 돼. 그게 통제인 거죠. 그런데 그 관리를, 그 매니지먼트를 확보에서도 하고 개발에서도 하고 평가에서 보상에서 유지에서 이직에서 모든 기능에서 계획과 실천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사관리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 표를 외우기만 하면 아,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이 표에 굉장히 요약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펼쳐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도적인 차원은요. 보시면 제도적인 차원이란 기업의 형태에 따라 경영활동의 그리고 인사관리의 내용과 인사관리의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제조기업이냐 서비스 기업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사관리가 무엇이구나 까지에 해당하는 거시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쉬시고요. 1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